가정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따뜻한 안식처입니다. 가족이 불행을 겪을 때 우리는 그 혈육의 정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주곤 하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경숙 씨도 그랬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며느리가 혼수 상태에 빠지자 그녀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을 털어넣으며 흔들리는 집안을 홀로 지탱했습니다. 오로지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라며 밤낮으로 기도했죠. 하지만 그녀를 깨운 것은 기적이 아니라 6살 손자가 보여준 짧은 영상 하나였습니다. 할머니 엄마 안 아파요. 아픈 척하는 거예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이 한마디는 비극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을 들추어냈습니다. 사랑이 덫이 되고 친절이 볼모가 되었을 때 연약해 보이던 한 여성이 어떻게 방역에 나섰는지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서울 마포구의 오래된 골목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오직 우리 만두집 처마 밑에 달린 3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누런 정우만이 불을 밝히고 있을 뿐입니다. 공기에는 아직 밤의 서늘함이 남아있지만 내 손 안에 밀가루 반죽은 벌써 생명체처럼 따스한 온기를 머금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임경숙 올해 62입니다. 이 만두집은 세상을 떠난 남편 문식 씨와 함께 맨손으로 일궈낸 삶의 터전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 부부는 한 명은 반죽을 치대고 한 명은 속을 채우며 남매를 남부럽지 않게 키워냈습니다. 딸은 부산으로 시집가 안정된 삶을 살고 있고 아들 민호는 제 곁을 지키며 이 가게를 함께 꾸려왔습니다. 민호는 참 성실한 아이지만 성격이 좀 유순한 편입니다. 그런 민호가 데려온 며느리 지혜는 대학까지 나온 재원이었고 얼굴도 예쁘고 말솜씨도 참 달콤했습니다. 처음엔 무뚝뚝한 우리 아들이 저렇게 똑똑하고 번듯한 아내를 얻었으니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손주 우진이가 태어난 후 우리 3대는 비록 부유하진 않아도 찜기에서 피어오르는 김처럼 늘 훈훈하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그저 만두 냄새 속에서 우진이가 자라는 걸 보며 평온하게 늙어갈 줄만 알았습니다. 석 달 전 그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두 갈래로 찢어놓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지혜가 교통사고를 당해 뇌를 다쳤고 인근 대형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주치의인 박문기 과장은 겉보기에 젠틀하고 유능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는데 저와 민호를 사무실로 부르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선고했습니다. 중증, 혼수 상태. 깨어날지는 본인의 의지와 기적에 달렸다고 말이죠. 그날 이후 우리 집의 하늘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호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게 일은 뒷전이고 매일 병원 침대 곁을 지키다가는 밤늦게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와 방 안에 처박혔습니다. 나날이 초췌해지는 아들의 뒷모습과 하얗게 새어버린 머리카락을 볼 때면 가슴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6살 손자 우진이도 마치 영혼을 잃어버린 아이 같았습니다. 더 이상 웃지도 않고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보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빨간색 스파이더맨 가방을 꽉 껴안은 채 입을 꾹 닫고 있을 뿐이었죠. 그 가방 안에 자신을 구해줄 영웅이라도 숨겨둔 것처럼요. 그 작은 몸으로 견뎌내는 침묵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만두집 운영과 집안 살림은 고스란히 제 몫이 되었습니다. 멈출 수도 쓰러질 수도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반죽을 하고
재료를 준비해 장사를 마칠 때면 허리는 끊어질 듯했고 손목은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경수가 버텨야 한다. 민호를 위해서, 우리 우진이를 위해서 버텨야 해. 저는 이것이 그저 하늘이 우리 가족에게 내린 시련인 줄 알았습니다. 이 악물고 버티면 다시 좋아질 거라 믿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이것은 시련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이었고 그 진실을 밝혀낸 건 침묵하던 손자 우진이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손님이 뜸한 틈을 타 주방에서 내일 쓸 반죽을 치대고 있는데 학교에서 돌아온 우진이가 평소처럼 만화를 보지 않고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앞치마를 살며시 잡아당겼습니다. 할머니, 목이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몸을 낮춰 아이의 차가운 볼을 만졌습니다. 우진아 왜 그래 배고프니? 할머니가 만두 쪄줄까? 우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커다란 눈망울엔 공포와 망설임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는 품에 안고 있던 가방 옆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가 쓰다 민호에게 주고 민호가 다시 우진이 만화용으로 준 것이었지요. 우진이는 밀가루가 묻은 제 손에 휴대폰을 쥐어주며 제 귓가에 숨을 죽여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엄마 안 아파요. 아픈 척하는 거예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처음엔 아이가 철없는 소리를 한다고 나무라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이의 눈빛, 그 나이답지 않은 단호함과 두려움이 제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가 미리 켜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질은 거칠고 각도는 비스듬했습니다. 몰래 찍은 것이 분명했지요. 배경은 지혜가 입원한 1인실 병실이었습니다. 화면 속 지혜는 각종 호스를 꽂은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늘 보던 모습이라 별다를 게 없다고 생각한 순간 지혜의 눈꺼풀이 움찔거렸습니다. 그러더니 그녀는 아주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먼저 문 쪽을 경계하듯 살피더니 믿기지 않게도 스스로 몸을 일으켜 침대에 앉는 게 아니겠습니까? 동작은 느릿했지만 절대 혼수 상태인 환자의 몸놀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꽂힌 장치 하나를 빼내더니 협탁 위에 물컵을 들어 아무렇지도 않게 물을 마셨습니다. 심지어 기지개까지 켜더군요. 그 순간 제 호흡이 멈췄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영상 끝부분에서 문 밖의 소리가 들리자 지혜의 표정은 순식간에 경악으로 바뀌었고 그녀는 다시 누워 장치를 끼우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식물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데는 채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환영을 본 것만 같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어두워지자 충격으로 하얗게 질린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 펑 하고 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민호의 눈물, 우진이의 침묵, 지난 석 달간의 내 피와 땀. 이 모든 게 고작 누군가가 짜놓은 각본이었단 말입니까? 분노와 차가운 한기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 반죽을 만져온 이 손으로 딱딱한 밀가루를 부드러운 만두로 만들어 왔기에 사람의 마음도 정성을 다하면 따뜻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마음은 결코 녹지 않는 돌덩이였고 심지어 독이 든 쇠붙이였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몰아쉬며 냉정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떨고 있는 우진이를 품에 꽉 안아주었습니다. 우진아, 이 영상 다른 사람도 봤니? 제 목소리는 무섭도록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만 봤어요. 아빠가 엄마 보고 싶을 때 사진 보라고 줬는데 실수로 녹화 버튼이 눌러져서. 착하다 우리 강아지. 할머니 말 잘 들어라. 저는 아이의 얼굴을 감싸쥐고 불안한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건 할머니랑 너랑만 아는 비밀이야. 아빠한테도 아직 말하면 안 돼, 알았지? 이건 할머니가 다 알아서 할게. 우진이는 알 듯 모를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휴대폰을 쥔 제 손엔 식은땀이 가득했습니다. 영상을 제 휴대폰으로 전송한 뒤 우진이의 폰에서는 흔적도 없이 삭제했습니다. 가방을 꽉 쥔 채 돌아서는 아이의 가냘픈 뒷모습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안이 한 여자의 거짓말에 무너지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지혜야, 네가 뭘 꾸미든 내가 끝까지 상대해주마. 다음 날 새벽 평소처럼 찜기 앞에 섰지만 제 시야는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밤새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우진이가 찍은 그 영상이 악령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물을 마시던 그 태연한 표정, 경계하던 그 눈빛, 저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평소 지혜가 좋아하던 고기만두를 정성껏 싸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술 기운에 취해 잠들어 있었지요. 초췌한 아들의 얼굴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바보 같은 녀석은 사기꾼을 위해 제 영혼을 다 바치고 있었으니까요. 병원에 들어서자 익숙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전에는 안심이 되던 냄새가 이제는 구역질이 날 정도로 역겨웠습니다. 병실 문틈으로 안을 살피니 지혜는 여전히 혼수 상태였고 민호 대신 병상을 지키던 간호사 한 명이 링거를 교체하고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장누리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간호사가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 일찍 오셨네요. 우리 며느리 먹일 만두 좀 가져왔어요. 저는 짐짓 인자한 시어머니 흉내를 내며 간호사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장 간호사님, 참 고생이 많으시네. 우리 애가 언제쯤 깨어날까요? 어디서 듣기로는 이런 환자들도 가끔 손발을 움직인다는데 그게 회복되는 징조 아닐까요? 저는 그녀의 눈을 쏘아 보았습니다. 장 간호사의 몸이 찰나의 순간 경직되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스친 당혹감은 제 레이더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복도 끝에 있는 방문기 과장의 진료실 쪽을 힐끗 보더군요. 아뇨 환자분 상태는 아주 일정합니다. 전혀 움직임이 없으셨어요.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병실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지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조력과 은폐가 필요했고 방문기 과장과 일부 의료진이 그 공범임이 분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 내 소동이 아니라 아주 거대하고 촘촘하게 짜인 거미줄이었습니다. 그 뒤로 며칠간 저는 매일 병원을 드나들며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박 과장은 매번 민호를 이런저런 핑계로 밖으로 내보낸 뒤 진료실에 오래 머물렀고 장 간호사는 저를 볼 때마다 쥐를 본 고양이처럼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의심은 반죽처럼 부풀어 올랐지만 물증이 부족했습니다. 영상 하나와 간호사의 당황한 기색만으로는
민호를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민호가 믿을 수 있고 수사 능력도 있는 사람. 제 머릿속에 오 형사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오 형사님은 돌아가신 남편의 의형제 같은 친구로 30년 넘게 강력계에서 잔뼈가 굵은 은퇴 경찰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우리 가게에서 만두에 고량주 한잔하며 옛날 수사담을 나누곤 했었지요. 전화번호부를 뒤져 번호를 찾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이 전화를 거는 순간 우리 집구석이 뿌리째 썩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요.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오, 형사님, 저 경숙이에요. 제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나왔습니다. 아니, 형수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민호는 잘 있고 별일 없으시죠? 저 별일이 있어요. 아주 무서운 일이요. 누구한테 말해야 할지 몰라서. 오, 형사님은 흔들리는 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형수님, 천천히 말씀하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저희 같은 늙은 친구들이 지키고 있으니까요. 어디서 뵐까요? 우리는 골목 어귀의 오래된 다방에서 만났습니다. 침침한 조명 아래 오 형사님의 머리도 하얗게 샜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매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우진이의 영상부터 병원에서의 위화감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중간에 말을 끊지 않고 묵묵히 들으며 손가락으로 탁자를 규칙적으로 두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그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짧은 위로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터질 뻔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세상 무섭다지만 참, 형수님이 잘 대처하셨습니다. 민호는 지금 제정신이 아닐 테니 우리가 움직여야 해요.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잡아서 저들이 발뺌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증거를 잡죠? 제가 막막하게 묻자 그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노련한 사냥꾼의 미소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런 놈들 상대하는 법은 제가 잘합니다. 형수님은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의 든든한 뒷모습을 보며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오 형사님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대는 우리에게 느긋하게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오후 가게에 문신 가득한 험상궂은 남자 3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대머리 남자가 종이 한 장을 반죽대 위에 탁 하고 내던졌습니다. 밀가루가 사방으로 튀었죠. 임경숙 씨 맞지? 당신 며느리 지혜가 빌린 돈이야. 손님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고 저는 뒤에 있는 우진이를 감싸며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당신들 누구야? 이게 무슨 짓이야? 그가 펼친 종이는 차용증이었습니다. 지혜의 이름과 사인이 선명했고 적힌 금액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4억 원. 당신 며느리가 우리 사장님 돈 빌려서 투자했다가 날려 먹었어. 이자까지 4억이야. 일주일 준다. 돈 안 나오면 이 가게는 우리 사장님이 가져간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혜가 단순히 꾀병을 부리는 게 아니라 밖에서 이런 거액의 빚까지 지고 있었다니요. 우진이는 제 옷자락을 붙잡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가다듬고 그들을 매섭게 노려봤습니다.
아이 겁주지 말고 나가 돈 빌린 사람한테 가서 따져. 그 여자 병원에서 다 죽어간다며. 부모 빚은 자식이 갚고 마누라, 빚은 남편이 갚는 거야. 일주일이다. 그들은 가게 의자를 발로 차고 침을 뱉으며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우진이의 울음소리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겁에 질린 손주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폐인이 된 아들이 더 충격받는 걸 막기 위해 저는 나중에 뼈저리게 후회할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우진이의 대학 등록금으로 저축해둔 돈 가게 리모델링을 위해 모아둔 노후 자금 장롱 깊숙이 숨겨둔 통장들을 다 꺼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되는 날 그 4억 원을 송금해버렸습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순간 제 속도 텅 비어버렸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들의 거대한 계획 중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저들이 노리는 건 고작 그 돈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완전한 파멸이었습니다. 9억 원을 보내고 난 뒤 제 마음엔 구멍이 뚫린 듯 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평생 흘린 피땀이었고 우진이의 미래였으니까요. 매일 밤 만두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우리 식구가 길거리에 나앉는 악몽을 꿨습니다. 빚쟁이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 폭풍은 더 거세졌습니다. 저는 오 형사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형수님, 너무 서두르셨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덕분에 놈들이 꼬리를 드러냈으니까요. 다음 날 오 형사님은 심각한 얼굴로 사진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보세요. 첫 번째 사진은 병원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환자복을 입은 여자가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와 껴안고 있었습니다. 지혜와 박문기 과장이었습니다. 지혜의 얼굴엔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요염하고 의기양양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환자와 의사의 관계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모습이었죠. 사진을 넘길 때마다 가슴이 난도질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옥상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며 웃는 모습, 밤늦게 박 과장이 지혜의 병실에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진, 지혜가 세련된 원피스에 하이힐을 신고 박 과장의 팔짱을 낀 채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피 같은 4억 원을 송금한 바로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제 노후 자금이 그들의 불륜 축하 만찬 비용이 된 셈이었습니다.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평생 배신을 가장 혐오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도 이 집안을 지키겠다는 약속 하나로 버텨왔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 형사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저들은 단순한 불륜 상대가 아니라 보험 사기 공범들입니다. 저는 이를 악물며 물었습니다. 이걸로는 부족해요. 민호 그 바보 같은 놈은 자기 아내가 힘들어서 의사한테 기댄 거라고 믿을지도 몰라요. 더 확실한 게 필요합니다. 오 형사님은 주머니에서 작은 검은색 상자를 꺼냈습니다. 도청기였습니다. 박 과장의 차나 진료실에 설치하세요. 그들이 만나면 반드시 계획을 논의할 겁니다. 평생 밀가루만 만지던 제가 의사의 사무실에 도청기를 설치하는 건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빨리 왔습니다. 면회를 핑계로 병원에 갔다가
박 과장이 회의를 하러 간 사이 열려있는 진료실로 숨어들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옷걸이에 걸린 그의 양복 안주머니에 도청기를 밀어 넣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흘 뒤 저녁 오 형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수님, 녹음됐습니다. 지금 오세요. 다방에서 이어폰을 꽂고 들은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지혜의 나른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기 씨,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그 할망구가 빚 4억도 다 갚아줬는데 이제 그만하지. 박 과장의 목소리는 탐욕스럽고 냉혹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4억은 시작이야. 우리 계획대로라면 2주 뒤에 중증 식물인간 진단서를 끊을 수 있어. 그러면 위중질병보험금 12억 원이 바로 나와. 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지혜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했습니다. 12억 그럼? 생명보험은? 서두르지 마. 일단 12억 받아서 외국으로 뜨고 거기서 내가 합병증 사망 진단서 한 장 써주면 생명보험금 32억까지 우리 거야. 총 44억 원이라고. 그 돈이면 우린 어디서든 새 출발할 수 있어. 그럼 민호랑 그 꼬맹이는 박 과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쓸모없는 놈이랑 짐덩이를 아직도 생각하는 거야? 돈만 나오면 끝이야. 지혜는 죽은 사람이 되는 거고 넌 내 여자로 새 이름을 갖게 될 거야.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44억 원. 저들에겐 민호의 사랑도 저의 헌신도 우진이의 엄마라는 이름도 고작 그 액수만큼의 가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들은 민호의 손으로 사망 확인서에 사인을 하게 만들고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앗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한 가족을 도살하는 행위였습니다. 오 형사님은 묵묵히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형수님, 이제 증거는 완벽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신고할까요? 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눈빛은 갓 구워낸 칼처럼 차갑고 단단해졌습니다. 아니요, 신고만으로는 너무 싸게 먹혀요. 민호가 직접 듣고 보게 해야 합니다. 그 아이가 직접 이 연극에 막을 내리게 할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니 민호는 여전히 술에 취해 소파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절망과 싸구려 술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오 형사님이 준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집을 날려버릴 폭탄이 들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가게에 나가는 대신 해장국을 끓였습니다. 민호가 깨어나자 저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국 다 먹고 얘기 좀 하자. 민호가 의아한 듯 국을 마시자 저는 서류 봉투를 밀어주었습니다. 열어봐라. 봉투 안에서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사진을 넘길수록 그의 호흡은 가빠졌고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푸르스름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가 지혜 질투해서 꾸민 거지. 저는 비웃으며 녹음기를 켰습니다. 그럼 이것도 내가 꾸민 건지 들어봐라. 박 과장과 지혜의 그 비정한 대화가 조용한 거실에 흘러나왔습니다. 12억, 32억, 짐덩이. 한마디 한마디가 불에 달군 송곳이 되어 민호의 가슴을 쑤셨습니다. 민호는 귀를 막고 괴성을 질렀습니다. 그만해, 그만하라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문기 과장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 과장님,
제 목소리는 일부러 떨리게 냈습니다. 민호군 어머니시죠. 안 좋은 소식을 전해야겠습니다. 지혜 씨 상태가 오늘 새벽부터 급격히 악화됐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내일 오전 9시에 병원으로 오십시오. 최종 상태 설명과 서류 절차를 진행해야겠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저들이 그물을 거두려는 것이었지요. 저는 알겠다고 답하고 전화를 끊은 뒤 바로 오 형사님에게 연락했습니다. 오 형사님, 놈들이 움직입니다. 형수님, 겁내지 마세요. 제 친구 황 팀장과 대기하겠습니다. 병원에서 현장을 덮칩시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곧 비라도 쏟아질 듯 어두웠습니다. 민호는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혼탁한 술 기운 대신 소름 끼칠 정도의 냉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가요. 병원에 도착하니 박 과장이 서류를 들고 구세주 같은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지혜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죠. 모두가 짜 맞춘 듯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민호 씨, 저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뇌 기능이 이제 회복 불가 수준입니다. 여기 위독 통지서와 보험 청구 관련 서류에 사인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박 과장이 펜을 내밀었을 때 민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펜을 잡는 대신 고개를 들어 박 과장을 쏘아봤습니다. 그때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 과장님, 연극하느라 고생 많으셨네. 이제 그만하시지. 박 과장의 표정이 굳어지는 찰나 병실문이 거칠게 열리며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이다. 박문기, 서지혜 당신들을 거대 조직보험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경을 헤맨다던 지혜가 경찰이라는 단어에 전기 충격을 받은 듯 눈을 번쩍 뜨더니 침대에서 벌떡 일어난 겁니다. 비명을 지르며 말이죠. 그 모습은 너무나 우스꽝스럽고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들 누구야? 지혜가 헛소리를 내뱉었지만 황 팀장은 가차없이 박 과장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우진이가 찍은 영상, 도청 기록 사진, 그리고 압박을 견디지 못한 장 간호사의 자백까지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지혜는 바닥에 주저앉아 민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민호 씨, 내 말 좀 들어봐. 다 빚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 미래를 위해서. 민호는 그런 그녀를 얼음장 같은 눈으로 내려다보다가 거칠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미래 네가 말한 우리 미래는 내가 네 시신을 화장터로 보내고 그 피 묻은 돈으로 네 상간남이랑 즐겁게 사는 거였잖아. 몇 달 뒤 법정에서 박 과장은 가명을 위해 모든 죄를 시인했고 지혜는 끝까지 남 탓을 하며 구걸했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그 추한 광경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민호는 이제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재판 결과 박 과장은 징역 6년, 지혜는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가로챈 4억 원을 포함한 모든 피해 보상도 판결받았습니다. 법원을 나오니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몰려든 기자들 앞에서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전 만두 빚는 사람입니다.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만드는 법만 알죠. 절 속일 수는 있어도 제 가족을 해칠 수는 없습니다. 이제야 공의가 바로 섰네요. 1년 뒤 겨울 서울의 보기 드문 따뜻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만두집 간판은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민호가 직접 쓴 글씨가 듬직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가게 안은 밝고 아늑하게 변했습니다. 그날의 아픈 기억들은 쓰레기장으로 보낸 지 오래입니다. 돌려받은 돈으로 가게를 고치고 남은 돈은 우진이 이름으로 교육 신탁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우진이만의 미래를 위해서요. 민호는 지혜가 남긴 카드빚들을 깨끗이 정리하고 이제 가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지저분한 머리를 자르고 술도 끄는 아들은 이제 손님을 맞이하고 만두를 빚는 모습이 제법 늠름합니다. 제 보물 우진이는 이제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키도 쑥 자라고 말도 부쩍 늘었죠. 지금은 가게 구석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도화지에는 앞치마를 두르고 밀대를 든 슈퍼맨 할머니가 그려져 있네요. 할머니, 이거 슈퍼 할머니예요. 아이의 웃음소리에 제 마음도 찜기 안의 만두처럼 폭신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가끔 이웃들이 묻습니다. 경숙 씨 며느리는 어떻게 됐어? 안 보이네. 그럴 때면 저는 그냥 웃으며 대답합니다. 먼 곳으로 공부하러 갔어요. 당분간 못 올 거예요. 지혜와 박 과장의 결말은 굳이 입에 담지 않습니다. 며칠 전 신문에서 지혜의 항소가 기각되었다는 짧은 기사를 봤습니다. 그들이 탐냈던 수십억의 욕망은 결국 차가운 담장과 잃어버린 자유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자신들이 빚은 만두 속이 썩었으니 그 쓴맛은 오롯이 본인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죠. 가끔 오 형사님이 오셔서 차 한잔하고 가십니다. 우리는 과거 대신 현재를 이야기합니다. 가게 매출 우진이의 학교 생활, 그리고 민호의 새로운 인연에 대해서요. 오 형사님이 말씀하시더군요. 형수님이 이 집의 진짜 기둥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찜기를 가리켰습니다. 제가 기둥이 아니라 이 기운이 기둥이죠. 인생은 반죽 같아요. 정성을 들여 치대야 하죠. 가끔 부풀지 않는 반죽이나 손에 쩍쩍 달라붙는 곤란한 상황도 생기지만 인내심을 갖고 온기를 불어넣으면 결국 찰지고 부드러워집니다. 가족도 만두한 알 같아요. 껍질은 질겨서 속을 잘 감싸야 하지만 그 안의 손은 반드시 깨끗하고 좋아야 하죠. 속이 상했다면 아깝더라도 과감히 파내야 합니다. 그래야 온몸이 독으로 퍼지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요. 뚜르, 노을이 가게 안을 오렌지 빛으로 물들이던 저녁 민호가 찜기를 정리하고 우진이가 제 어깨를 주물러 줍니다. 익숙한 밀가루와 고기 냄새 속에서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집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고 통장 속 숫자도 아닙니다. 집이란 찜기에서 피어올라 마음까지 데워주는 그 따뜻한 김 같은 것입니다. 이 온기만 있다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 아궁기에 불을 지필 의지만 있다면 그 어떤 혹독한 겨울도 이겨내고 다시 뜨겁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요. 임경숙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겉보기에 화목해 보이던 가정 아래 도사리고 있던 탐욕과 배신. 누군가는 며느리의 잔혹함이 황금 만능주의의 비극이라 말하고 누군가는 아들의 유약함이 화를 키웠다고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덮고 참아야 했을까요? 아니면 경숙 씨처럼 단호하게 도려내야 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주인공이었다면 그런 용기를 내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의 한마디가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지도 모릅니다. 진솔한 인생의 성찰을 담은 이야기를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남을 해치려는 마음도 문제지만 나를 지키기 위해 사람을 경계하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